이번 주 1월 31일에는 24년 들어 첫 FOMC 미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특히나 중요도가 높은 이벤트라 할 수 있는데, 심지어 FOMC 일정 앞뒤로 빅테크 기업 5개사의 실적 발표 일정 또한 잡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위크의 한 주다라고 할 만큼 중요 일정이 집중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황 방송은 하루 일정을 앞당겨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갖고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와 FOMC 일정을 바라봐야 할지 본 일정에 앞서 먼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하루 일찍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상을 올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빠르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방송 화면에 출연도 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들만 딱딱 집어서 빠르게 전달을 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본 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에 멤버십 전용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쪽으로 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멤버십 회원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더보기에 멤버십 가입 방법 안내 나와져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목차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크게 3가지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현재 지수 위치가 변곡점에 위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 종가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따라서 추세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체크해 드리기 위해 첫 번째 목차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FOMC 회의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체크해 드리기 위해 두 번째 목차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빅테크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봐왔던 AI 산업에 대한 관점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 1부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입니다. 1부는 차트상 변곡점에 우리 지수가 위치가 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에 차트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따라서 추세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 살펴드리기 위해 HTS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굵직한 회색 선이 보이시게 될 텐데 이게 기준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말 그대로 일목균형표 추세의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준선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내려가는 이 시간 중에는 차트가 하락 추세 곡선을 그리게 되고, 기준선이 아래에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이 구간이 상승 추세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승 추세 전환이 쭉 일어날 걸로 보였던 이 차트 흐름이 작년 9월 달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준선의 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플랫하게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기준선이 다시 올라갈 것인지,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하락 추세 바통을 또 이어가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캔들의 위치가 기준선 위에 있어요. 근데 이번 주의 흐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이 캔들의 위치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하면은 앞으로 미래에 기준선이 다시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캔들의 위치가 위에 있을 때 기준선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 캔들의 위치가 기준선 아래로 처박히면서 저점을 갱신할 때 기준선을 끌어내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26개 캔들이 진행되는 시간 중에 최고점과 최저점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고점이 갱신되거나 저점이 갱신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 기준선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준선을 움직이려면은
캔들의 위치가 기준선보다 위에 있으면서 고점을 갱신해야지 기준선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아래로 끌어내리려면은 캔들의 위치가 일단 최소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저점을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캔들의 위치가 기준선 위에 있는데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낸지에 따라서 혹시나 얘가 기준선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일단 추세를 아래로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첫 번째 초석을 디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지지난주와 지난주는 어거지로 기준선을 겨우겨우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이게 음전한 데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하면은 기준선의 위치가 이탈되게 되면서 추세 하락의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을 수도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슈퍼위크 때 변동성이 꽤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나오는 변동성이 어쩌면 추세를 바꾸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차트를 움직이는 핵심 종목인 삼성전자 차트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특이점이 있어요. 이번에는 기준선하고 후행 스팬을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기준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장이 떨어질 때 기준선이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삼성전자에서도 똑같이 목격이 됩니다. 근데 얘 특이점이 뭐냐면은 23년도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9월 이후서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얘는 9월 이후에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현재까지 기준선이 한 번도 꺾였던 이력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캔들의 종가를 26개 캔들 뒤에서 뒤따라오는 선이 후행 스팬이라고 부르는 선이고, 이 분홍색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하고 흐름을 또 보시게 되면은 후행 스팬이 여기 캔들을 상향 돌파한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항상 후행 스팬은 캔들 차트보다 위에 위치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콩 건드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한번 콩 건드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도 한번 콩 캔들을 건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준선이 계속 올라가고 후행 스팬이 캔들보다 항상 위에 있는 이런 차트를 갖고 있을 때 정배열 차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차트는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로 이미 박혀져 있는 상태이고, 작년 9월을 넘어가면서부터 기준선이 살짝 꺾인 채 여기서 이렇게 플랫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얘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해서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 삼성전자 힘이 더 강해요. 즉,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멱살 잡고 견인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이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삼성전자의 정배열 추세가 바뀐다라면은, 그러면은 지수가 상승 방향을 이어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추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예의주시해야 되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 주가 캔들도 이 기준선 있는 자리를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기준으로 73,800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장중에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슈퍼위크를 어떻게 보낸지에 따라서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진다 하면은 삼성전자 차트도 기준선 아래로 내려와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10월달 기준선 이탈을 살짝 보인 이력이 있었고, 그리고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었던 이력이 있어요. 물론 종가상 아래 꼬리를 달고 양전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를 버티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계속 기준선 자리를 건드리면서 여러 번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의 지지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하게 되게 되면은 이 기준선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를 이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돼요. 게다가 이번 주 슈퍼위크에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떨어뜨린다 하면은 지수 차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했었었는데 기준선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이가 바뀐다. 그래서 앞으로 저점을 경신하면서 내려가게 되는 코스가 잡히게 되면은 기준선을 다시 아래로 내리게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술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에도 이번 주 슈퍼위크에 대한 주가 반응이 중요성이 꽤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코스닥 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4주 연속 음봉 캔들이 세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얘는 이미 오래전에 후행 스팬 선이 캔들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얘는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콩 맞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기준선의 위치가 이렇게 꺾여서 플랫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 이 기준선의 위치가 훅 또 꺾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최고점 카운팅이 여기까지 됐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캔들 카운팅이 되게 되면서 왜냐하면 26개만 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고점, 최저점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을 겪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기준선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캔들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지금 기준선보다 캔들의 위치가 더 아래에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은 기준선을 계속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코스닥 상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안 좋고 삼성전자는 정배열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끌고 가니까 그나마 코스피 지수가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상태이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끌고 가는 역할을 만약에 하지 못했다 하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처럼 이렇게 계속 기준선을 깨고 내려갈 만한 흐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로 뛰어올린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인데 이번 주 일정에 의해 삼성전자 및 코스피의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FMC와 빅테크 실적 발표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중요하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지금부터 2부, 3부 시간으로 넘어가서 FMC와 빅테크 실적에 대해서 제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2부 시간으로 넘어가서 FMC 일정에 대한 제 관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2부입니다. FMC 통화정책의 변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하게 할 FMC 회의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오히려 후퇴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참고 영상 그리고 위에 카드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전서부터 저는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게 미 연준이 하고 있는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뭐 미국의 경제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포장이 되어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미국의 통화정책은 전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관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견해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제 영상을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저는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냐라면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미국이 중국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통화 정책이 뭐가 맞는지에 따라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면서 강달러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대외적으로 유입됐었던 미 달러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콜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퍼져 있었던 미 달러 자금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콜 과정에서 이 중국 같은 신흥국 경제에 충격을 일으키게 되고, 그 충격을 메꾸기 위해서 중국 같은 나라는 갖은 지금 부양책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설적으로 로우 인터레스트 레이트, 저금리 기조로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위안화 화폐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가 이쪽으로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달러를 계속 흡수시키는, 땡기는 전략, 리콜 사인을 계속 내기 위해서는 미국은 고금리 정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어필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중 관계의 경제적인 메커니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쉽게 미국은 저금리 기조로 돌아갈 생각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뭐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주류 언론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주류 언론과는 다른 시선으로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통화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1년도 9월 30일 당시 기사를 한번 또 다시 가져와 봤어요. 이때 당시에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뭐 7%를 친다, 8%를 친다, 뭐 1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21년 3월, 4월서부터 제기가 되기 시작을 해서 6개월 이상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진작에 뭐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연준은 금리 인상 시기가 아직 멀었다라고 하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했었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계속 올라가도록 어떻게 보면은 방치한 감이 있습니다. 그게 21년도 9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그리고 여전히 600만 명의 실업자가 있다. 근데 무슨 금리 인상이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실업률이 작년보다 높다. 경제가 아직 부양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놓아둔 채 통화 정책을 제로 금리로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2달 반 만에 21년 12월 16일이 되니까는 미 연준이 태도를 급 전환해요. 22년이 되게 되면은 3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천히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이런 단어를 하게 되면서 한 번에 50bp, 75bp, 심지어 100bp를 한 번에 올리자라는 식의 강경한 발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고강도 긴축으로의 전환을 시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띄워놓고 그 올려놓은 버블을 한 방에 부셔버리는 이 긴축 전환 시스템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큰 공헌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전시경제 역학이란 이름으로 이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가 충분히 무너졌느냐라고 판단해 보았을 때 제 생각에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현재 고금리 고강도 정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설명은 이전에 이 영상에서도 한번 해드렸어요.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경제 위험들이 결과적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 지구 정반대편에서 거대한 쇼크로 전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 했었었죠. 영상 안 보신 분 계시면은 마찬가지로 더보기란에다가 그리고 상단에 카드로 알림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꼭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은 여전히 고금리 강달러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지수가 100포인트가 넘어간 지가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2년 4월 달 이후서부터 미국의 달러 인덱스 수치는 1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 이력이 없습니다. 원래 이 100포인트라는 수치는 도달하지 않는 수치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도 이게 여기를 넘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2년 4월 이후에 100포인트가 돌파된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포인트 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아래로 내려간 이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달러하고 위안화의 환율 같은 경우에도 7위안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22년 9월 달에 달러 대 위안화 수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이 7위안이라는 수치도 중국의 방어선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원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려면은 절대적으로 방어해줘야 되는 선이다라고 하면서 가드라인을 쳤었던 구간이 1달러 대 7위안인데 이 7위안 수준이 22년 9월 달에 넘어간 이후에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살짝 내렸던 적이 있는데 잠깐만 내렸을 뿐이지 지금은 계속 7위안 이상의 환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죠. 참고로 우리나라도 이 영향력에 의해서 1달러 대 1,200원이라는 이 방어선 라인이 무너진 지가 벌써 2년이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수출 환경이 우호적이려면 1,200원 이하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지론이었었는데 이게 깨진 채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건설사가 부도를 한 해 만에 하는 문제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때서부터 빌드업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 의해서 지금 중국은 구멍난 경제를 메우기 위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서 완화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준율을 0.5%포인트 또 내린다라고 하고 있고 유동성 186조 원을 추가한다라고 하면서 이 구멍 나고 있는 경제를 메우려고 하는데 밑에 기사 헤드라인 또 읽어보시면은 금리 인하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버블을 적당히 띄었다가 적당히 터트려서 정상 궤도에 있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해서 엄청나게 버블 경제를 키우게 한 다음에 이거를 고강도의 급속 긴축으로 부셔버리게 되니까는 적정 궤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경제 상황으로 떨어뜨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중국 경제가 부양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 중국이 지고 있는 빚을 새로운 빚을 통해서 이걸 메꾸려고 하는데 새로운 빚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이자 있죠? 빚을 쓰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페널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널티가 빚을 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만큼 돈 줄 테니까 이걸로 한번 경제 활동 다시 일으켜봐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새로운 수익, 새로운 소득은 예를 들어서 5만큼이 벌리는데 그 빚을 씀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빚에 대한 페널티, 이자는 10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수익을 압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계속 마이너스 5가 찍히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만약에 미국이 과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유발 그리고 급속도의 긴축 전환 이 메커니즘이 없었다 하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이런 꼬라지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을 하는 방법인 거죠. 경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걸 더 메커니즘 오브 워 이코노미 전시경제 역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대로 이어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 영상이죠. 이것도 카드 알림하고 더보기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세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격으로 부동산 자산 버블 붕괴 등으로 회복 불능 상태에 노출이 된 이 중국이 최후의 카드로 전쟁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중국을 경제적으로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어차피 너 죽을 거니까 칼춤이나 한번 쳐봐라 라고 하면서
무리한 전쟁 도발을 하게 유도를 하게 되면은 중국이 먼저 싸움을 걸었다. 정당방위이다 라고 한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때려눕힐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행동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쩌면 이 판때기를 오래전서부터 구상해 왔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음모론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서부터 대만 주변에 군함을 상시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차하면은 군사적인 행동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매한가지이니까 마치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군사적인 행동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만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대만의 TSMC라는 회사를 엄청나게 키워주게 됐는데 이 TSMC라는 회사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 반도체들의 위탁 생산을 대만에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진한 이권 관계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의해서 대만이 이 반도체 생산에 대한 문제를 받게 되게 되면은 반사적인 충격이 미국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는 또 다시 미국이 대만과 중국 관계에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거리가 또 되기도 합니다. 니네가 대만을 때리는 바람에 우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개입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어쩌면은 미국은 이 판때기를 오래전서부터 구상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왜 하필 대만이란 나라에 TSMC를 선정해서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의 50% 이상의 물량을 여기다가 독점적으로 실어놨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라면은 중국을 결국 수세에 몰린 쥐새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기 전까지는 긴축의 수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다시 백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23년도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 상승을 많이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도 써드렸다시피 허프, 희망입니다.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희망, 그게 먼저 작용되면서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색 상승분을 만들게 된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분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떨어진 거는 이건데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지수 하락은 이만큼 떨어뜨렸는데 아직 하지도 않은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만으로 코스피는 이만큼, 심지어 나스닥은 여기까지 끌어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하락분의 절대 다수가 다 회복이 된 상태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단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상승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통화 정책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되면서 이행이 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기대만으로 올려놨었던 요 상승분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요거죠. FOMC를 하는 과정 중에 이 기대, 호프를 깨트리게 되게 되면은 이 상승분에 대한 반납이 일어나기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다가오게 되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멀어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원래 빠르면은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물 건너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D-7 금리 인하 베팅이 후퇴하고 있다.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FOMC 앞두고 조기 인하 기대가 후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강달러에 의해서 1330원대로 다시 올라가져 있는 상태.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죠.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은 크게는 요 두 개의 기준이에요. 섣불리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면은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현재 금리 수준은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플레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상태이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물가는 적정 수준의 물가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경제가 좀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경제 성장은 소소한 편이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은 우리는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으니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라는 논리를 피면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인플레가 다시 기어쳐 올라오게 돼서 경제 성장분을 다시 깎아먹는다. 그러면은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만히 두고 있자. 현재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게 맞는 거다. 라는 관점, 요게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다. 중동, 러시아, 대만 이런 지역들이 화약고가 되고 있으니 만약에 여기서 전쟁 위협이 발발하게 되게 되면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재생산될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전쟁을 하느냐고 비용을 다 끌어쓰게 되니까 그럼 이제 물건 가격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 생기게 되면은 또 물가 올라간다. 그래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했다가 이런 거 터지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빵 치솟아 올라가게 되면은 경제 성장분 다시 빠꾸한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섣불리 가지 못하는 이런 조건들을 계속 툭툭 밀어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을 자꾸 뒤로 미루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년도에 FOMC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후퇴시키게 되면은 기대감만을 올려놨었던 증시 상승분에 대한 반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속으로는 중국 같은 나라를 패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건데 겉으로는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면서 고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속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견해입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뛰어올린 23년도의 증시 상승분은 기대감이 무너짐에 따라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라면은 앞으로 24년 FOMC 미팅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일으키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 있는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 1월 FOMC 회의도 만약에 시선이 이런 식으로 잡혀버리게 된다 하게 되면은 상승 동력보다는 좀 하락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OMC 미팅 일정에 따라서 증시 반응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3부로 넘어가서 FOMC 회의 전후로 있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번 주 일정을 어떻게 보낸지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 특히나 AI 산업에 대한 관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또 많이 말씀해 드렸어요. 이 빅테크 성장주들은 고평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제가 준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요즘 AI 산업에 대한 부작용,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산업 성장에 뭔가 제한을 두거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백악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AI 산업 성장에 대한 열광적인 투심을 좀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는 내용도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겨져 있는지 하나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성장주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으로 많이 설명해 드렸죠. 마찬가지로 알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AI 산업 성장에 따른 미래 실적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M7에 해당되는 이 종목들이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 고 PER,
고평가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장주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했죠. 현재 이 회사가 기록하고 있는 실적에 기반한 주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찍히게 될 실적에 대한 이 프리미엄, 이 P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접목시켜서 주가가 이 정도 평가는 받을 만하다라고 측정이 되는 구조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미래 실적 보장이 무너질 경우 가까운 미래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달러 정도는 더 벌 수 있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이 수익이 찍히지 않았지만 이 100억에 대한 프리미엄을 넣어줘서 주가 평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가는 올려놨는데 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던 100억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 프리미엄을 적용했었던 이 부분만큼 주가가 다시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주들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가 바로 실적입니다. 이 프리미엄은 미리 적용을 해놨는데 이게 무너질 가능성.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좋은 이벤트라기보다는 좀 우려될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좀 예의주시해서 볼 만한 게 인텔이라는 회사가 4분기 실적 리포트를 내게 됐는데 정말 처참한 성적표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인텔이라는 회사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CPU를 만드는 회사, 시스템 반도체의 또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AI 산업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뭐 이런 CPU 칩, 시스템 반도체 칩이 많이 생산되고 보급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23년도에 인텔의 주가도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지금 이런 성적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22년도에서 23년도 변화분 같은 경우에도 충격적인데 심지어 22년 이전, 그러니까 2020년, 2021년도에 벌었던 고수익분을 기준으로 현재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수치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세전 이익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2022년 연말 기준으로 7768이 확인되실 겁니다. 여기 100만 달러라고 했으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77억 달러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23년도 들어서 762, 10분의 1 토막으로 아작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억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22년도 이전에 21년도 그리고 20년도를 보게 되면은 대략 210억 혹은 250억 불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세전 이익분이 높았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22년도 들어서 3분의 1 토막이 나기 시작을 하더니 심지어 여기는 3분의 1 토막 난 자리에서 10분의 1 토막이 더 났어요. 그래서 21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은 세전 순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97%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약 200억 불에 해당됐던 게 7억 불로 떨어졌으니까 23년도 들어서 확인되죠. 그리고 제가 그냥 순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세전 이익을 받느냐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이번 연도를 보시게 되면은 세전 이익분보다 전체 순이익분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금을 냈는데 오히려 순이익이 올라간 겁니다. 세금을 냈으면 세금만큼 이게 순이익이 깎여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를 살펴봤더니 과거에 세금 계산했었던 부분들에 이월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집계가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나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이익만 보면 약간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세전 이익으로 환산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빼고 본 거죠. 그렇게 봤더니 이런 마이너스 97%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액면 순이익으로 봐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200억 불 정도 됐었던 게 지금 세금에 의해서 올라간 걸 환산한다고 해도 10분의 1 토막 이상이 더 나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EPS인데
EPS가 21년도 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4.9달러 정도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22년도 1.9로 떨어지더니 심지어 23년도 연말 기준으로는 0.4달러 수준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40센트 수준이라는 거죠. 1달러가 채 되지를 않아요. EPS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량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가 이 회사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가, 그 액면 가치를 따지는 건데, 그 액면 가치가 그래도 대충 5달러 정도는 받았던 회사인데 이게 지금 40센트 수준까지 이제 떨어졌다라는 개념입니다. 1달러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5달러가 0.4까지 떨어지게 됐으니까 EPS가 2년 만에 얼만큼 떨어졌는지 낙폭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약 마이너스 91%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를 펄을 계산해 보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가치 투자의 대표 지표라 할 수 있는 이 PER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EPS는 주당 순이익. 그래서 이 회사 주식 한 주가 갖고 있는 순이익 개념의 액면 가치인데 이게 원래는 4.9달러 정도를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를 40달러 수준으로 한번 볼게요. 현재 인텔의 주가가 40달러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를 대충 계산해서 40달러 수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래도 PER이 대충 한 10배 정도 수준은 돼요. 8배에서 한 10배 정도 사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이 PER 수치를 보게 되면은 21년, 20년 같은 경우에는 퍼가 11배, 11배.2, 11.2배. 이 정도는 됐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EPS가 4달러인데 현재 주가가 한 44달러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 이제 퍼가 11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 정도. 그래서 11배 정도의 버블이 껴져 있는데 워렌 버핏의 기준으로 보면은 11배 정도의 PER은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적정 주가이다. 그리고 적정 EPS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23년도 기준으로 펄을 계산하게 되면은 놀랍죠. 지금 인텔의 주가가 약 40달러 수준에 있는데 현재 EPS가 0.4입니다. 그러면 이 펄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100배라는 수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텔의 주가는 액면 가치, 순이익 개념의 액면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지금 100배가 더 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1배 정도가 떠 있는 게 정상이었었는데 이게 100배까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예전에 PER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려면은 PER 11배 수준으로 내려가려면은 주가가 4달러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현재 주가 4달러 그리고 EPS 0.4 했었을 때 그래야 PER 10배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야지 버블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00배의 버블이 껴 있으니까 이게 10배 수준의 버블로 내려가려면은 주가가 90%는 작살이 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수준, 적정 PER 수준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재무지표 계산상 실제로는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재무지표 계산상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4달러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40달러인데 주가가 이게 4달러까지 떨어져야지 정상이라는 거지. 고평가 상태가 이제 적정 주가 상태로 내려오게 됐다라는 기준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텔의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나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현실의 상황과 주가의 상황이 굉장히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과거 영상서부터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23년도에 주가는 거꾸로 올라갔지만 실적에 기반한 주가가 되려면은 40달러가 아니라 4달러로 가야지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 투자 뭐 처음 입문하고 했었을 때 뭐 가치 투자네 뭐네 이런 걸 배우게 되면서 이런 이론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이론을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환산해 보게 되면은 이런 기술주들이 얼마나 버블이 심하게 껴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머리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실전 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들 입장에서는
오르는 종목이 계속 시선에 보이기 때문에 AI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게 보이게 되게 되면은 그냥 달려들어서 사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끝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술주들이 몇 면을 뜯어보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현실과 주가가 괴리를 크게 보이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한편으로는 이거는 뭐 CPU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리고 뭐 GPU와 관련돼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실제로 좋다라고 하면서 또 인텔은 저 모양이지만 엔비디아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I 성장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CPU는 필요 없지만 GPU는 필요하다? 이거 뭔가 논리가 앞뒤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저는 그 뭐 GPU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고 하면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숫자 값이 실제로 맞는 숫자 값인지 또 사실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과거 닷컴 버블 때 같은 경우에도 그 숫자를 어거지로 기입하는 과정에서 회계 장부 처리 문제가 나오게 됐었었고 그게 이제 주가를 또 떨어뜨리는 동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해드렸던 이야기죠.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이어서 AI 산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최근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헤드라인 기사 보시면은 딥페이크 스위프트도 당했다. 미국의 백악관 AI 위험 경고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스위프트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AI 기술을 이용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짜 음란물 뭐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됐다고 해요. 그게 X, 과거 트위터죠. 이쪽에 업로드가 되게 됐는데 17시간 만에 4,5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면서 한번 시끌벅적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의 얼굴, 목소리를 합성해서 딥페이크를 만들고 있는 요 문제가 논란거리로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게 바이든 목소리를 흉내를 낸다든지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로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선거,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등 선거 개입에 이 AI가 개입하게 되게 되면서 논란이 생기게 되면은 AI 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올라가게 됐고 주식시장에서도 이 AI 산업에 대한 광풍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고평가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이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주가는 탐욕에 의해서 올랐다가 공포에 의해서 박살나는 거기 때문에 탐욕의 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얘가 뭐 저평가네 고평가네 뭐 이렇게 떠들어도 그거는 상관없고 어쨌든 오르면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매수세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중에 이런 AI 산업에 대한 부작용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탐욕에 어린 그 시선들을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AI 광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런 부작용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부 내용 간단하게 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AI 기술주의 어닝 시즌은 고평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자극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프리미엄을 적용해서 주가를 높이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정말 적용할 수 있는 회사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시즌이 어닝 시즌이니까 제가 그래서 과거 영상 제목을 실적으로서 주가를 증명하라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시즌인데 증명이 되는 그런 빅테크 성장주들보단 증명이 안 되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특정 사업부에 대한 실적 성장을 이유로 주가를 또다시 띄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죠. 더 높아진 주가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은 역시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PER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주가이고 분모에 들어가는 게 EPS,
요게 퍼 공식인데 EPS가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했다. 그래서 EPS 값이 예를 들어서 뭐 5달러에서 6달러로 올랐다고 한번 해볼게요. 5에서 6으로 올랐다. 그럼 이렇게 올라간 수치만큼의 주가야 상승률도 일어나야 되는데 주가 상승률은 과거 5달러의 평가를 받았던 이 주식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이었었는데 이 EPS가 6달러를 올라간 만큼, 그러니까 5에서 6만큼 올라간 이 퍼센테이지만큼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뭐 2만 원, 3만 원, 2배, 3배씩 올라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3만 원 이렇게 찍혀 있게 되면은 EPS가 아무리 5에서 6으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 주가의 상승분만큼은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만약 이걸 따라가려면 EPS가 3배씩 돼야 돼. 그러니까 10,000원이었을 당시 예를 들어서 EPS가 5달러였다 하면은 주가가 3배 올라간 만큼 EPS도 3배 성장, 이게 15달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성적표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몇이나 있냐라는 거죠. 없습니다. 그 빅테크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EPS가 설령 성장했다, 뭐 이익이 조금 개선이 됐다 나가면서 그 조금 올라간 거만큼 주가도 적게 올라갔으면은 고평가 부담이 없는데 주가는 2배, 3배 올라갔는데 EPS는 뭐 10% 성장했다. 이거 가지고 고평가 논란이 해소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높아진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또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24년도 1분기에 나오는 실적 이벤트가 이런 고평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 인텔이 실제로 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한번 푹 빠져 내려왔거든요. 그런 식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반응에 한번 시선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말씀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번 주 일정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 목, 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될 텐데 이때 나오게 될 이벤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 실적이 있고 FOMC 미팅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마존, 애플, 메타의 실적이 있다. 특히나 여기 메타, 애플,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M7 중에 5개 실적이 나오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24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워줄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누그러뜨리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 이벤트가 되니까 이 부분 꼭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요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주봉 종가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완성이 되게 될 텐데 이 슈퍼위크를 진행하면서 완성된 종가 흐름은 일요일 저녁 6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체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탁바라기 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계신 분들은 일요일 저녁 6시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요거 어떻게 마감됐는지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아직 멤버십 회원이 아니신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입성해보고자 하신다라면은 하단 더보기란에 멤버십 참여 링크 올라가져 있으니까 또 참여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도 리더스탁과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